물질의 이중성 앞부분에서 설명 많이 했죠. 계속 이제 연결을 해서 결론이 뭐였지?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갖더라. 그 이중성에 두 종류 뭐 있다고요?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갖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을 배웠는데 파동의 성질을 자 정리 한번 합시다. 파동의 성질 네 가지 배웠잖아요. 반사, 굴절, 그 다음에 회절, 간섭. 기억나니? 쓸 때마다 이게 느낌이 탁 와야 되죠. 얘 리플렉션이라 그랬죠. 얘는 리프렉션이야. 얘는 뭐죠? 디프렉션이었나? 얘는 인터피어런스. 영어 단어 합시다. 인터피어런스. 영어 단어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반사의 법칙.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세히 안 한 것 같긴 한데 니네 얇은 막에서 회절 간섭 했니? 안 했나?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저 반사에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그 얘기는 했을 거야.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도 있어 반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은 우리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굴절의 법칙이 있었지. 자, 굴절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선 쪽으로 많이 꺾여야 된다.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굴절률이 크다. 굴절각은 작다. 밀환매질이다. 임계각이 작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굴절에 관련된 문제는 푸는데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절은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간섭은 뭐였죠? 간섭 뭐 있었지? 중첩의 원리. 기억나니? 중첩의 원리. 그래서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있었지. 자,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물결파 기억나? 물결파의 간섭은 어떻다 그랬지? 위로 볼록인 거 두 개가 겹쳐지면 밝은 무늬, 아래로 볼록인 게 밑으로 겹쳐지면 어두운 무늬, 상쇄가 되면 무늬 변화 없음. 그거에 비해서 빛의 간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보강이면 무조건 밝은 무늬, 상쇄면 무조건 어두운 무늬.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영의 실험에서 회절 간섭 무늬 간격 델타 X 뭐 이런 거 계산한 기억이 날 거야. 됐죠?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굴절은 파동성도 가지고 있고 입자성도 가지고 있는 거는 예전 고전역학 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빛은 무조건 파동성이거든. 빛은 반사굴절 다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이런 입자, 반사 일어나죠? 이거 물속에 집어넣으면 굴절 일어난다고. 옛날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았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회절 간섭은 어떻다 그랬니? 이건 파동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랬죠. 이건 무조건 파동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입자성을 가진 애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회절 간섭을 하더라는 거야. 전자가 회절 간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자로만 100% 알고 있었던 전자가 회절 간섭을 해서 X선 회절 간섭 실험하고 똑같은 전자선 회절 간섭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무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얘기 기억나니? 전자총으로 빵빵빵 쐈더니 사과가 애플이 컴퓨터가 망가지더라. 전자 한화를 쐈는데 컴퓨터가 4대 5대가 망가지더라. 이거 해줬잖아. 그죠? 입자성이라면 하나만 망가져야 되잖아. 하나만 망가져야 되잖아. 근데 전자 하나를 쐈는데 이게 뒤로 퍼져나가갖고 발견될 확률인 거잖아. 이게 쫙 퍼져갖고 다 망가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도 파동성을 갖더라. 추가로 뭐가 있었어요?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거 뭐 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광전 효과. 우리 뭐라 그랬죠? 광양자설. 이건 뭐라고요? 빛의 입자성을 규명한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외선을 쬐었더니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이람수보다 큰 그런 진동수로, 문턱진동수라 그랬죠. 문턱진동수로 쐈더니 어떻게 된더라? 전자가 맞아가지고 전자가 튕겨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을 이렇게 했었잖아. 최대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은 쪼여준 빛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뺀 것이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정지전압 이런 거 실험하는 것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빛도 파동만이 아니고 입자도 갖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합친 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하는 애가 정리가 되는 거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이걸 한목에 정리한 식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공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된다고?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 이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이 람다라고 표현하는 건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운동량이니까 여러분들 운동량 어떻게 쓰니? MV 이렇게 쓰잖아. 그죠? MV 이렇게 쓰고 H 이렇게 쓰죠. 공식처럼 하나 더 외워둬야 되지. 어떻게 돼? 루트 EM EK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해줬지? 기억나니?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정도는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 알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EM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 곱하면 EM EK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EM을 곱하면 M제곱에 V제곱이잖아. 그럼 P의 운동량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P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EM E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 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드브로이 물질파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었죠? 공식 하나 이용하는 거? 영의 실험. 뭐 있었죠? 이중슬릿 실험 있죠? 기억나지?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뭐 있었어요? 영의 실험.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회절 간섭무늬. 기억나냐? 이렇게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이렇게. 여기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그래서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요걸 우리는 회절 간섭 무늬 간격이다라고 델타 X라고 나타냈다 그랬지. 이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델타 X를 우리는 어떻게 썼다고? D분의 L 람다 이렇게 썼었잖아.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을 활용할 겁니다. 전자현미경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전자현미경하고 비교되는 게 뭐가 있지? 우리 광학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에서 생명과학에서 광학현미경을 주로 보죠. 한 현미경이 선생님이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 할걸? 니네 그 과학 실험실에 있는 게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과학부원들은 키만 가지면 언제든지 열어가지고 꺼내갖고 뭐 실험할 수 있어. 왜? 가격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전자현미경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5억, 7억 막 이래요. 전자현미경은 그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 월급 주는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걸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그냥 양파 껍데기 이렇게 벗겨갖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시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해. 그 차이가 뭐냐면 광학현미경은 실제로 초점을 잡아갖고 우리가 그 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전자현미경은 직접 보면 큰일 나겠지. 전자를 뿅뿅뿅 쏴갖고 튕겨나오는 전자를 우리 눈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눈 망가져요. 이거는 따로 이미징 장치가 따로 필요한 거야.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걔네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생겼어 라고 가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미징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은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다 그래갖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막 뭐 있니? 그 뭐 초파리 눈 막 크게 이렇게 확대돼갖고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전자현미경적인 구조거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니네 책에 보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얘네들 전부 다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양파세포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점 하나 찍힌 거, 핵이 그렇게 보여. 엽록체가 아주 작은 점 정도로 보여요. 근데 니네 엽록체보다 10분의 1 크기로 작은 게 미토콘드리아거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가시광선 영역대잖아. 우리 상식 정도로 알죠? 가시광선이 약 한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거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이 정도예요. 니네 파장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오는 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그죠? 이 내가 봐야 될 그 입자가, 세포 미세 구조가 이 파장보다 더 작아버리면, 그죠? 볼 수가 없는 거야. 묻혀버리는 거야. 그 묻히는 현상이 회절이야.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나면 거기에 묻혀버린다고. 선생님 안경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안경을 벗으면, 안경 끼는 사람 지금 안경 벗어봐. 앞에 상이 뿌옇게 흐려버려요. 뿌옇게 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퍼지는 게 회절이 잘 일어나는 거야. 상이 또렷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회절을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걸 좀 해상도가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사실은 두 덩어리였던 거야. 근데 이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인 거죠. 이게 성능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렇게 보여. 안 보여버려, 뭉뚱그려져서. 근데 성능 좋은 걸로 보면 이게 또렷하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걸로 보여요. 그러려면 퍼지는 걸 막아서 상을 또렷하게 잡아야 돼. 그 상을 또렷하게 잡는 방법이 얘는 기기적인 방법으로 조동나사, 미동나사라 그러죠. 배웠지. 그래서 대충의 초점을 맞추는 게 조동나사, 초점거리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기기를 조절해가지고 미동나사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또렷하게 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기적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보는 건데 최대한 볼 수 있는 더 작은 애들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조절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미터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애들은 이거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야. 초점 잡아갖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빛 자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파장이 길어서 그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전자현미경을 그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명하게 된 거야. 전자현미경은 기본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나노미터. 어디까지?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미터라고 그러죠. 피코미터라서 PM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해상력을 갖는 애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 5억, 7억 정도 되는 전자현미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관측은 안 돼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종류가 좀 달라.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상도가 얘에 비해서 최소 1000배 이상이 더 확대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광학현미경은 초점을 잡는 방식이 조동나사, 미동나사로 기기적인 걸로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더라. 그런데 파장이 가시광선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든 이제 회절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회절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작아져야 되는 것이야. 회절이 안 일어나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절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델타 X 값이 줄어야 돼.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현미경의 기기적인 문제죠. 슬릿하고 스크린하고 간격이니까 이건 기기적인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건 슬릿 간격이니까 이것도 역시 기기적인 문제라고. 저기 뭐 유럽이나 일본 뭐 칼자이즈 렌즈, 호야 렌즈, 뭐 렌즈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기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걸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파장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지? 얘는 기기적으로 어쨌든 좋은 렌즈를 쓰거나 좋은 기계를 써서 아니면 절삭력이 좋은 애를 써갖고 아주
세밀하게 잘랐다 그러면 기계의 성능이 조금 좋아지겠지. 그러나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건 파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줄이려면 얘를 줄여야 돼. 자, 파장이 줄어야 돼요. 자, 여기 봐봐. 파장이 줄어야 돼. 파장이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전자를 쏠 거니까, 전자현미경이니까 어떤 방법밖에 없어. 이걸 높이는, 야, 질량을 바꿀 수는 없잖아. 얘를. 그래서 결국 뭐야? 운동에너지. 쏴주는 전자. 전자를 쏴갖고 전자가 맞아갖고 튕겨나오는 거. 그것도 광전 효과다. 전자가 튕겨나오는 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쏴주는 전자가 운동에너지가 크면 얘가 짧아지니까, 얘가 짧아지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니까 상이 또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지. 그럼 그냥 선생님 속도만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운동에너지니까 얘 다시 얘기하면 얘 뭐예요? 일렉트론 볼트. 전압하고 관련이 있거든. 운동에너지 단위가 줄이잖아요. 전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니네 배웠지? 전기적 위치에너지 차이잖아. 위치에너지 우리 포텐셜 에너지 줄이잖아요. 서로 호환 가능. 그래서 전위차로 운동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조동나사, 미동나사를 돌리지만 전자현미경은 이 노비 있어요. 이걸 조절하면 전압이 세죠. 전압을 세게 올리면 그 표면에, 시료 표면에다가 전자를 쏴주는 전자들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 튕겨나온 애를 분석하면 아주 상이 또렷한 애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한 1000배 이상을 또렷한 상을 볼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더라는 거지. 이게 전자현미경의 장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현미경의 종류 중에 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템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셈은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래. 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캐닝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주사 전자 현미경 이렇게 얘기를 해. 얘는 뭐라 그래요? 투과 전자 현미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네 많이 봤어. 미토콘드리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니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해갖고 막 털이 나 있어.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야. 고구마처럼 생겨갖고 막 털이 나 있어. 미토콘드리아래. 이거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안에 꼬불탕 이렇게 돼 있는 거. 크리스타 내막이 다 보이는 거. 이것도 미토콘드리아고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야. 근데 이건 내부가 보이네? 이거는 겉모습만 보여. 주사전자 현미경은 겉에다가 전자를 두들겨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온 모습으로 겉모습만 스캐닝한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 그래. 투과잖아, 투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톰이라고 하는 톰이 이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는데 스펠링은 모르겠다. 마이크로톰이라 그래. 일종의 칼이야. 굉장히 작은 칼입니다. 분자 수준 작은 애들을 자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시료 전처리가 되게 중요해. 이걸 잘라. 미토콘드리아를 자르는 거야. 세포를 싹 잘리면 그 잘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니? 지나가면서. 그 잘리는 부분을 이렇게 코팅해갖고 거기다가 투하를 시키는 거야, 전자를. 그럼 전자가 이 시료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애를 분석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튕겨서 나온 애를 분석하는 거고 얘는 투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뭐가 중요해? 전처리가 중요하고 이거요. 아까 얘기했죠? 전자현미경 한 10억 한다 그러면 얘 마이크로톰이 1억이야. 이거 되게 비싸요, 가격도. 이게 이제 정밀하게 잘라가지고 이걸로 투과시켜갖고 볼 수 있는 거. 니네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현미경 그려놓으면 가운데 중요한 애가 있어. 자기 렌즈라는 애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여기 광학현미경은 대부분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전자들을 갖다가 한쪽에 집중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니? 전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전자기 성질을 갖고 있잖아. 전자가 빠르게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지. 전자가 빠르게 흐르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거기다가 이 자기 렌즈,
자기력을 넣어주면 얘가 가다가 모여요. 그러니까 렌즈 같은 렌즈를 넣은 게 아니고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내가 쏴주는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모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자기 렌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기 렌즈가 모여서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더라. 그래서 시료를 여기다 놔뒀을 때 튕겨갖고 나가갖고 여기에 디텍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센서가 있으면 이게 이제 SEM이겠지. 튕겨서 나간 거를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템은 시료가 여기 있다 그러면 디텍터가 여기 있겠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얘는 투과, 얘는 주사전자 현미경, 스캔한다 그러죠. 겉모습을. 근데 이제 얘의 문제점은 뭐겠냐. 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처리 기술이 되게 고급 기술인데, 시료, 미토콘드리아나 뭐 이런 시료에다가 금박, 은박을 씌워야 돼. 얼마나 얇게 씌우느냐가 이게 관건이야. 그래서 코팅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전자현미경의 전자를 때리면 그 전자가 맞아가지고 거기 있는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분석해서 이 모습을 그려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박, 은박을 입히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만, 겉모습만 볼 수 있지 살아있는 상태로는 관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이야. 반면에 얘는 살아있는 애 그냥 잘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SEM하고 TEM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단어는 좀 어려운데 스캐닝, 트랜스미션 해갖고 이렇게 알아두면 원리는 알 거다. 공통적으로 이 자기 렌즈라는 건 존재한다. 자기 렌즈는 내가 쏴주고자 하는 전자를 모을 때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안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마치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것처럼 자기장으로 전자를 모은다. 그래서 이름이 자기 렌즈가 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SEM은 튕겨 나간 걸 분석한다. TEM은 투과된 걸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물리학원의 이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안 했다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내가 연결해 줄게. 얇은 막에서의 회절 간섭, 그 부분 설명 빠진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놔봐.